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노트 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자원 관련된 내용 두 번째로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자원,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소비 특성 봤잖아요. 오늘은 자원 이용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자원 민족주의적인 태도, 자원 분쟁 상황,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원 이용의 문제점, 여기 1번 볼게요. 일단 자원은 우리 지난번에 특히 석유 자원 같은 경우에 편제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자원의 매장지와 자원을 원하는 사람들, 소비하는, 수입해다 쓰는 사람들 간에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 공간이, 그죠? 그러면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걸 안 팔려고 할 거고,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은 더 사고 싶으니까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같은 곳에 있는, 그러니까 공동의 곳에 있는 그런 자원이 있다면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겠죠. 그래서 자원 확보를 위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일단 자원을 둘러싸고 전 세계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분쟁 지역에서도 배웠는데, 사실 그 분쟁 지역에서도 다 공통의 원인을 찾아보면 자원이 중심에 있었죠. 그래서 크게 한 5군데 정도만 지도에다가 자원을 둘러싼 갈등 지역 표시해보고 한번 어떤 국가가 관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 그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길쭉하게 강낭콩 모양처럼 생긴 이런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카스피해라는 곳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주고 A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걸 A에다가 카스피해 적어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카스피해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이 5개 국가가 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이 호수에서 석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A 지역을 두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북극이죠. 북극이 최근에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석유 자원 둘러싸고 또 갈등이 엄청 많은데, 그리고 북극을 지나가는 배 항로를 서로 영유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 싸우고 있는데, 여기 북극해 두 번째 자원을 둘러싼 갈등 지역 적어주세요. 북극에 인접해 있는 러시아,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도 여기 알래스카가 있죠. 그 다음 노르웨이, 그 다음에 덴마크는 왜 있냐면 여기 있는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입니다. 이 거대한 섬이. 그래서 덴마크까지 여기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C는 어디냐? C는 바로 센카쿠 열도인데요. 일본과 중국 사이 여기 대만 위에 여기 오키나와 제도 밑에 여기 이렇게 섬이 있다고 했죠. 자, 여기가 바로 센카쿠 열도입니다. 여기가 C 이렇게 적어주세요. C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 갸오이다오라고 하죠. 센카쿠 열도 적어주시고, 여기는 석유 천연가스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로에 막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이 서로 싸운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여기 동남아 한복판에 있는 서양과 동양의 이 교통 요지에 있는 곳이죠. 여기 남중국해에서도 조금 더 남쪽에 있어가지고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가 인접해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난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 곳, 바로 난사군도입니다. 난사군도는 영어로 스프레틀리 군도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이 지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D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은 여기 있는 아르헨티나 앞바다에 있는 섬인데요. 여기가 바로 E입니다. 여기는 포클랜드 제도라는 곳인데, 여기도 이제 석유 자원을 둘러싸고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A, B, C, D, E 지역을 이렇게 어디가 A이고 B이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누가 누구랑 있는지, 갈등을 벌이는지,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자원 확보를 위해서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는 자원을 둘러싼 태도 때문입니다. 어떤 태도냐면 요거는 자원 민족주의적인 태도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민족 또는 국가에게 유리하게, 그 자원을 가진 국가가 자기네 민족이나 국가한테 유리하게 이 자원을 무기화해서 전략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자원을 많이 보유한 국가들이 자원을 무기화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없으면 당장 큰일 나니까 너네 이거 필요하지, 내 말 잘 들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국가들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바로 석유 자원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끼리 연합을 만든 석유 수출국 기구라는 단체입니다. 영어 앞글자를 따서 OPEC이라고 불리는데, 여기는 전 세계에서 석유 내놓으라는 국가들 다 가입돼 있어요, 대부분. 그러면은 여기서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면 국제 유가가 아주 그냥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생산량을 딱 줄여버리면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선진국들이 이 오펙의 영향력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를 이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가 가진 자원을 무기화해서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태도, 자원 민족주의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자원 이용의 문제점,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 자원이라는 게 이렇게 이걸 가지고 막 박터지게 싸우기도 하지만 이건 언젠가 없어집니다.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화석이 석유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동식물, 공룡들 식물의 시체가 썩어서 석유가 됐는데, 이건 언젠가 없어지겠죠.
특히 세계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자원 소비량이 그에 따라서 같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고갈이 될 거다. 그래서 자원 고갈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화석 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쓴다고 지난번에 배웠어요. 근데 화석 에너지는 불에 태우는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그게 지구의 온난화를 유발하죠.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화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수록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온난화 같은 이런 국제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자원 이용의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 자원을 일부 국가가 다 쓴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국가는 쓰고 싶어도 이 석유 비싼 거 못 씁니다. 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 전 세계에서 10개의 국가가 전 세계 화석연료 50% 이상, 반 이상을 다 쓴다고 합니다. 전 세계 국가는 200개 정도인데, 그러니까 돈 많은 국가가 반을 다 쓰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빈부격차처럼 그런 격차가 나타난다. 자, 요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평하지 않게 분배되는 요런 문제들. 자, 요런 문제들이 바로 자원 이용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실 요런 이 네 가지의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없을까? 이것은 바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대안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이런 개념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3개가 지금 겹쳐져 있죠. 원래는 우리가 경제 발전만 막 추구하면서 지구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에너지 소비 격차처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자원이 분배되지도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는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 다 같이 공통 분모를 찾아서 환경도 지키고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개념을 찾아볼까 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바로 여기 환경, 사회, 경제의 가운데 부분에 지속 가능한 공통 분모로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고요. 줄글로 좀 풀어서 정의를 정리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자, 일단 미래 세대가 우리의 후손들이 사용할 거 자원 그런 거를 다 쓰지 않고 너무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있다고 펑펑 다 쓰지 않고 좀 남겨두자. 낭비하거나 그런 여건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현 세대, 우리의 지금의 발전을 추구하자. 그러니까 미래 세대도 위해서 공정하게 자원을 좀 남겨놓고 우리 세대의 환경을 고려하면서 적당히 발전을 좀 좋게 해보자. 그런 게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나온 이유는 방금 전에도 아까 말했지만 자원 이용에 따른 문제들이 이렇게 4가지 정도 쭉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지속가능한 발전들이 이런 개념이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국가 및 국제적인 노력, 그 다음에 개인적인 노력 측면에서 그리고 국가 및 국제적인 노력은 경제, 환경, 사회적인 측면으로 다시 나누어서 실제적인 실천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적, 국가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공정하게 이제 뭔가 자원을 사용해야겠죠. 근데 개발도상국들은 너무 낙후돼 있고 그 피해, 선진국들이 경제 발전하면서 만들어놓은 지구 온난화 같은 피해는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을 좀 더 잘 살게 도와주는 계속 얘기합니다. 많이 나오죠. 공적 개발 원조. 공식적으로 국가들이 기금을 마련하거나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도와주는 이런 원조를 실시한다. 그럼 개발도상국도 적당하게 에너지 자원을 수입해다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도와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국가 및 국제적으로 이제는 화석연료, 오염물질도 많이 배출하고 언젠가 고갈돼요. 새로운 자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신재생에너지. 요 기술들을 좀 개발해보자. 요거는 개인이 하기 힘드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평생 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원을 개발하자. 사실 요거는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도 연관이 되는데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자. 그 다음 두 번째, 환경적으로는 우리 지구 환경, 지구 온난화 이제 그러면 지구 이제 다 큰일 나요. 다 같이 기후 변화로 망할 수도 있어요. 그거 막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약속을 한 게 있죠. 각종 국제 협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주제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데 환경 협약을 체결한다. 약속을 체결해서 그 교토의정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런 것들, 사막화 방지 협약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요거 내용 관련해서는 따로 수업이 간단하게 있으니까 요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고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얘만 적어볼게요. 사례 대표적인 게 파리 기후변화 협약. 여기 2015년도에 있었죠.
이런 약속을 국가 간에 좀 해보자, 노력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를 지금 당장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좀 덜 써볼까 하는 제도로 나온 게 뭐냐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제도 시행 뭐뭐 등 이렇게 써있죠.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요거를 거래해보는 건 어때?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신재생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우리 국가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온실가스 배출 안 해. 그러면 그만큼의 그런 어떤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른 국가에 파는 겁니다. 그럼 다른 국가는 우리는 지금 온실가스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청정한 국가에다가 돈을 주고 그 잉여분만큼의 권리를 사서 조금 더 온실가스를 배출해도 되게. 대신 지구 전체적으로는 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딱딱 맞춰지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일정하게 규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깨끗한 에너지를 많이 만들면 그만큼 남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그 권리를 다른 국가에 파는 겁니다. 추상적인 권리죠. 근데 요거를 이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측정량에 대한 기준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제도를 하면 마구잡이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지구 전체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해보자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계층 간의 통합을 위해서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국가적으로 실행하자. 요거는 사실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자원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국가의 발전을 할 때 경제를 중심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조금 약한 약자들을 좀 배려하면서 그들에 대한 복지를 늘리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했으면 좋겠어 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좀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전을 하자 라는 측면에서 좀 갑자기 좀 뜬금없긴 하지만 그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되게 범위가 넓은 거예요. 자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공정경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그럼 개인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뭐 일단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에너지 절약, 전기 절약, 그다음 물건 재활용 요런 거 친환경적인 생활을 한다. 플라스틱 덜 쓰고 일회용품 덜 쓰고 배달 음식 할 때 조금 일회용품 포장 안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생활을 실천하는 그런 것들도 모두의 실천이 이루어지면 정말 큰 힘이 되겠죠.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리적 소비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거래 같은 건데 그 가난한 국가들은 돈이 없어서 자원을 못 산다고 했죠. 그러면 그 가난한 국가들한테 어떻게 힘을 실어주냐? 내가 가난한 국가의 초콜릿을 사거나 커피를 살 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지불한 어떤 무역 방식을 채택한 회사의 제품을 사면 그 회사가 커지고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돈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물건을 산다는 소비 행위는 전 세계의 경제 활동과 연관이 돼 있어요. 특히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도덕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서 그냥 외국의 물건들을 살 때, 수입할 때 그런 상품을 좀 더 구매하는 거. 그러면은 지구 전체적으로 공정한 경제가 이루어지고 공정한 사회가 조금 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노력으로 윤리적인 소비라는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지속가능한 발전은 좀 거대한 개념인데 이렇게 자원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두가 잘 살기 위한 발전 방법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했던 내용들은 자원 이용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자원 확보를 위한 갈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분쟁 지역들까지 위치 좀 잘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